전술 리더십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드웨어적 전투력 요소에서 일정한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면 이건 전략 전술 리더십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요 지표 한번 볼게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수군 병력 인원이 조선 전기에 이미 거의 확정이 돼요. 약 5만 명 정도. 5만 수군 병력. 2016년 대한민국은 4만 1,000. 인구 비례로 따져봐야 돼요. 조선 전기 인구 500만. 2016년 대한민국 5천만. 여러분 인구 500만에 5만, 인구 5천만에 4만 1,000. 비례관계 따지면 조선이 병력이 몇 배가 많은 거예요? 10배 이상이고요. 조선은 수군 강국입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아무도 준비 안 했는데 임진왜란이 극복이 됩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군의 역사, 자랑스러운 대항해 전통. 우리는 삼국시대부터요, 장보고 시대 때부터 여러분 해양 강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면면이 계승되어서 임진왜란 때 꽃을 피워진 거예요. 지상군은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수군의 경우는 꽃을 피운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결단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지상군 분야는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수군의 경우는 우리의 선각자들에 대해서 진짜 고마워야 되고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기예요. 뭐래도 무기. 우리는 포를 쏘는데 일본 애들은 포를 못 쏴. 천만다행입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1590년대. 굉장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류의 역사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사는 한꺼풀 들어가면 무기체계 발달사예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게 그대로 무기입니다. 석기시대에는 돌 가지고 싸워요. 청동기시대는 총동, 검을 가지고 싸웁니다. 철기시대는 철로 된 검을 가지고 싸워요. 청동검과 철기검은 잽이 다릅니다. 싸우면 청동검은 다 부러져요.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이 어떤 시기적인 변화, 이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나라나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저편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전쟁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159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중요한 시기예요. 칼, 창을 위주로 했던 재래식 무기에서 소위 조총, 총통, 화포, 대포라고 불리는 화약 무기로 전환하는 일대 전환의 시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 틀에서 보면 지상군의 경우는 일본이 조선보다 화약 무기의 전환이 빨랐습니다. 조총으로 대변되잖아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수군의 경우는 조선이 일본보다 화약 무기의 전환이 훨씬 빨랐어요. 한쪽은 늦었고 한쪽은 빨랐어요. 쌤 어려웠지만 극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순신을 빼놓고 이게 중요한 틀입니다. 틀. 그래서 이 일본 수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선에서 포를 함포 개념으로 운영을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우리는 그럼 언제부터 포를 대에다 싣고 운영했어? 자, 이거는 뭐 역사 시간에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최초 좋아하잖아. 세계 최초. 화포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해전. 우리나라 역사에. 1380년 진포해전. 진포. 지금 금강하구 군산 앞바다에. 여기 일본의 아지발도라는 놈이 2만여 명의 왜구를 500여 척의 왜구 선단을 싣고 쳐들어왔어요. 금강하구에 정박해 있는 500여 척의 왜구 선단을 여러분 고려말에 화약 화포 만드신 분 누구라고요? 최무선 장군. 최무선, 나세, 심덕구라고 하는 고려 장수들이 새로 만든 화약 무기를 싣고 가가지고 금강 하구에 포진되어 있는 정박해 있는 500여 척의 왜구 선단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 최초의 전이에요. 화약 무기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전. 우리나라 역사에. 여기서부터 역추산을 하면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수군은 고려말 이래 화포를 배에 싣고 운영한 함포 운영의 노하우가 200여 년 동안 축적된 분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당시 수준의 포를 전 세계에서 동서양을 통틀어서
한포 포격 전술을 가장 숙달된 능숙한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었던 분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이었습니다. 심심하니까 박수 한번 치시죠. 자랑스럽잖아요. 네. 이렇게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순신 하지만 이순신도 혼자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도운 수많은 지휘관 참모들이 있고요, 의병 승병들이 있고요, 백성들이 있고요.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리더 이순신을 너무 혼자만 이렇게 띄웠는데 전쟁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순신 뒤에 고려말 이래 200여 년 동안 준비되어 왔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수군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같이 보면 역사가 좀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보이고 과학적으로 보이고 아, 저렇게 해서 이겼구나 이런 한번 느낌도 들 거예요.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무기 넘어가고요. 함성. 네. 우리는 이순신 그러면 생각나는 배가 뭐야? 거북선. 근데 거북선을 많이 안 만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다. 여기 이제 이순신 연구하는 우리 학생들은 좀 알 거라고. 거북선 많이 안 만들었어요. 한산해전 때 동원된 우리의 전투함이 일본 측 자료를 보면 총 58척이에요. 58척 가운데 거북선이 3척. 55척이 판옥선. 주력 함선이 뭐예요? 판옥선. 그럼 또 궁금하잖아. 거북선. 그러면 맥시멈 몇 척이나 만들었을까? 5척.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에 애게게 많이 안 만들었네. 여러분 거북선은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배예요. 거북선은 돌격선 용도로 만들어진 특수선이기 때문에 돌격선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척수는 많지 않았지만 거북선의 상징적인 효과는 굉장히 컸다. 자, 거북선은 글쎄요, 얘기해야지 거북선을 얘기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자, 추적전투하면 판옥선이에요. 판옥선은 또 어떤 배? 이게 지금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준비 없는 승리는 없다. 우리 수성인들 병력, 무기체계, 함선 마치 일본 애들이 쳐들어올 것을 예견이나 한 것처럼 착착착착 준비를 했다. 판옥선.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지하게 큰 배. 큰 배. 임금님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임진왜란 발발 71년 전부터 조선 조정에서 논의가 시작입니다. 임금님 큰 배를 만들어야 아니 왜 또 뜬금없이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임금님 우리가 수군을 가지고 있어서 외구가 쳐들어오면 배를 타고 맞서 나가서 우리는 이제 원거리에서 활을 쏘는데 이놈들도 원거리에서 활을 쏘다가는 쏜살같이 붙어가지고 우리 배에 기어올라와서 백병전을 벌이는데 이 자식들이 칼싸움을 너무 잘합니다. 이걸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일본은 칼의 나라, 조선은 칼의 나라. 아니 그러면 그 칼싸움 못하는 게 배를 크게 만들면 어떻게 극복되는데? 예 임금님 배를 크게 만들게 되면 원거리에서는 이제 칼을 쏘다가 이놈들이 이제 붙으려고 올라오려고 붙게 되는데 우리 배가 상대적으로 크게 되면 이놈들이 와가지고는 마치 성 안에서 성 위를 올라가는 이 국면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칼싸움은 못하지만 기어 올라올 때 위에서 긴 창을 가지고 아래를 보면서 찔러대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칸스예요. 이게 판옥선의 칸스예요. 왜 배를 크게 만들었다고? 칼싸움 못해서. 쉽잖아요. 칼싸움 못해서 배를 크게 만들었어요. 이게 안 만들어지다가 임진왜란 발발 37년 전에 판옥선 시제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서울 마포구 망원동 앞 한강에서 임금님이 보는 가운데 해전 시범을 보입니다. 여기서 임금님이 결제 사인한 것 같아요. 그 뒤로 10여 년 동안 대대적으로 판옥선이 만들어지는데 대개 임진왜란 발발 27년 전쯤 되면 조선 수군의 모든 기지에 주력 전투함 판옥선 배치가 완료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판옥선이 임진왜란을 당해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어떻게 발휘했을까요? 한산해전을 예로 들어보면 한산해전 때 우리 배 전투함 몇 척? 58척. 일본은 73척이에요. 한산해전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이것도 기가 막혀요. 58척과 73척이 붙었는데 우리 함선 58척은 단 한 척도 격파가 안 됩니다. 반면에 일본은 73척 가운데 59척이 격파 및 납부돼요. 거의 전멸이에요. 한산해전에서 일본 병사들 9,000명에서 10,000명 죽었대요. 그러면 우리 병사들은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추정해보면 대개 한 40명 미만이 전사했어요. 일본 애들이 9,000명, 10,000명 죽어 나가는 해전에서 우리 병사들이 40명 미만이 전사했다는 것은 리더 이순신의 역량도 역량이지만 기본적으로 외구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판옥선의 구조적 장점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합리적인 설명이잖아요. 우린 안 죽어요. 네, 판옥선도 완전히 장갑이에요. 조총 쏴봐야 잘 안 맞아요. 기가 막힌 됩니다. 이 판옥선. 자, 판옥선 외구 대비 용 맞춤형 함선. 다 과학이에요. 전쟁은. 왜 크게 만들었다고요? 칼싸움 잘하는 일본 애들이 배 위로 못 들어. 아주 단순한 컨셉이 적용이 되어서 임진왜란 때 그 많은 해전에서 일본 애들이 5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뭐 몇백 명 정도가 전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7년여 전쟁 기간 동안 이순신은 일본 함선 몇 척이나 격파했을까요? 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되게 700여 척 이상을 격파했어요. 5만 명 이상 죽였어요. 이순신 지옥 갔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무리 명분 있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5만 명 죽었으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만 부처님이 봐주시겠지만 그럼 그러면 700여 척을 격파했는데 우리는 몇 척이나 격파됐을까요? 지옥 같은 얘기예요. 이순신이 치른 정상적인 해전에서는 우리의 거북선, 판옥선 단 한 척도 격파. 이게 기적입니까? 네, 말은 기적이죠. 이게 이순신이라는 분의 실력입니다. 이런 조선 수군을 똑같이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지휘했을 때는 전승무패 승리신화가 창출된 반면 똑같은 막강한 판옥선만 하더라도 160여 척 개전 이래 최대의 함선 세력을 가지고 리더 원규는 실천장에서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다. 그래서 이 질적인 전투력이 우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고 이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해전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리더의 역할도 못지않게 수군의 질적 전투력보다 견주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이순신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말이야 뭐 질적 전투력이 높아서 이겼단 말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런 수군을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차이에 따라서 성과가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걸 보면 리더의 역할은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의 주력 전투함 세키보이와 조선의 주력 전투함 판옥선의 방한도예요. 엄청 크죠? 네. 판옥선 바다 위의 성입니다. 성. 왜 저렇게 크게 만들었다고요? 칼싸움. 자 내려가 보세요. 자 이순신 이분이 여수에 부임한 것은 임진왜란 발발 1년 2개월 전. 이분이 전쟁 준비할 수 있는 맥시멈 기간은 1년 2개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거북선도 만들고 한 거죠. 오자마자 이분이 전쟁 준비해요. 누가 쳐들어올 것을 아마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순신의 전쟁 준비의 백미는 뭐니 해도 거북선 건조가 되겠죠. 시의 돌격선 용도로 만들어진 거북선에 돛을 달고 거기에 천자 총통, 지자 총통 함포를 싣고 나가서 사격 훈련을 딱 마친 날이 제가 소설 싫어하는데 이건 소설 같아요.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에 1592년 4월 12일 새로 만든 거북선의 모든 전투 준비 기세가 끝납니다. 이걸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선수군 고려 말일에 200여 년 동안 병력, 무기, 함선 집필히 준비하고 리더 이순신은 1년 2개월 전에 부임해서 일본 수군의 해전, 전술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일본의 장점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해전 전술을 딱 만들어 놓고 예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때까지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 준비 없는 승리는 없다. 막 가봐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주력전선 판옥선과 거북선인데, 거북선은 기본적으로 선체는 판옥선과 동일합니다. 거북선은 판옥선 위에 뚜껑 덮습니다. 그러면 왜 거북선 축제도 하죠. 네. 왜 판옥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상한 데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판옥선의 가장 큰 문제는 명중률이에요. 이게 포함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맞아야죠.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잘 안 맞아요 이게. 네? 빵 쏘면 피사체가 많이 나가요. 800m에서 1200m까지 나가지만 2-30m밖에 안 되는 일본 함선을 맞춘다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100m도 맞추기 어려워요. 제가 만들어서 쏴봤더니 한 발도 안 맞아요. 이 엉성한 당시의 포의 명중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가서 쏘면 돼요. 가까이 가서 쏘면 좋은데 가까이 가서 쏠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일본 애들은 무조건 접근합니다. 그래서 한 50m에서 빵 쐈는데 불발탄이 나오거나 제대로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쏜살같이 50m 접근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조총이나 이 포가 똑같아요. 취약점이 뭐냐? 빵 쐈어. 안 맞았어. 재장전에 몇 분 걸려요? 3분에서 5분 걸려요. 포는. 그러면 30초에 들어와. 올라와. 백병전에 우리 다 죽는 거야. 우리 진짜 칼싸 못하고 그래. 이순신의 고민이 뭘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필요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북선은 뭐 때문에 개발을 했을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나중에 연구를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네. 거북선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까이 가서 쏴서 명중률 문제 해결하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우리 병사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없을까? 이거 고민하고 만들어낸 배가 거북선이고요. 거북선 이 두 가지 조건을 해결한 거예요. 거북선을 해전이 벌어지면 적의 대장선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거의 50m에 가서 처음에 용의 입에서 현자 총통 빵 쏴요. 이때 쏘는 탄환은 인명살상용 산탄이에요. 조랑탄. 그럼 살상이 되죠. 그럼 충돌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충돌하기 전에 옆으로 선회를 하면 거북선 옆에 현측에 6개의 포구가 있어요. 거의 30m 이내기 때문에 빵 쏘면 다 맞아요. 거북선의 역할이 뭐냐? 개전 초기에 적의 지휘선을 정광석화처럼 격파하고 지휘관을 사살해서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게 거북선의 역할입니다. 그럼 왜 뚜껑을 덮었을까요? 이거 거의 20m요. 빵 쐈는데 또 재수없게 불발탄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우리? 재장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으니까 그냥 올라오면 다 죽잖아요. 왜 뚜껑을 덮었다고요? 칼싸움 못하는 우리 병사들 보호하려고. 칼싸움하고 관계 있는 거야 전부 다. 혹시 겨울로 오더라도 활동을 잘 못하도록 등허리에 뭘 꼽았어요? 철침을 꽂고 칼을 꽂고 해가지고 위에 고적을 덮었어요. 거북선은 이제까지는 뭐 충돌하는 거로 전부 다 많이 설명이 됐는데 아니에요. 거북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접 포경용 돌격선이에요. 근접 충돌용 돌격선이 아니에요. 근접 포경용 가까이 가서 포를 쏴서 명중률 문제 해결하려고 돌격한 거예요. 뚜껑을 왜 덮었나? 칼싸움 못하는 우리 병사들 구하려고. 그럼 여러분 이 장점과 단점 전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똑같아요. 나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적의 장점은 극소화시킨다. 이게 여러분 전술이에요. 왜 거북선이 앞으로 접근했다고요? 나의 장점인 통풍의 명중률을 높이려고. 왜 뚜껑을 덮었다고요? 일본의 장점인 백병전을 무력화시키려고. 판옥선은 왜 배를 크게 만들었다고요? 네, 칼싸움에 능한 일본 애들이 못 올라오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얘네들의 외구들의 해전 전술을 탁탁탁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판옥선 만들고요. 이순신을 부임해가지고 1년 2개월 동안에 광선 만들고 짝짝짝 만들어 해전 딱 해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장기는 발현이 되고 일본의 장기는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년의 전쟁 기간 동안에 40여 해전을 벌이는데 한 번도 접전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 배와 배 못 올라오는 거예요. 오기 전에 다 깨지는 거예요. 팔에 의해서 다 사살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자, 이제 15분 남았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가봅시다. 막 넘겨요. 막 넘겨요. 막 넘겨.
훌륭하네요. 쏙 명량해전은 훌륭하다.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이순신 이겨놓고 싸웠다. 싸우기 직전까지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명량해전 설명해주세요. 13초, 130초 싸웠다는데 어떻게 우세한 상황입니까 이게? 이렇게 우세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명량해전 당일날 133척이 들어옵니다. 이게 명량의 물무기. 13척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출동을 해서 이 명량의 물목에 이걸 막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13대 133인데 이 명량의 물목이 좁잖아요. 여기를 통과하려면 5열 내지 6열 종대로 와야 돼요. 이걸 앞에서 13척이 딱 틀어막고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13대 133이지만 이론상으로 전투가 벌어지는 맨 앞에는 13대 5나 13대 6으로 함선 척수면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명량해전 승리 요인의 1번은 명량의 좁은 물목을 해전 장소로 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13척이 전투력을 다 발휘하고 일본 애들은 133척 가운데 31척, 선두에 있는 31척 정도밖에는 해전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0척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서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차례 언제 오나? 31척 깨지면 또 31척 들어올 거예요. 이 명량의 좁은 물목은 13척밖에 안 되는 조선 수군에게는 가장 유리한 133척이나 되는 일본 수군에게는 가장 비효율적인 해전 장소란 말이에요. 이 해전 장소를 택한 게 누구라고요? 이순신입니다. 그럼 이순신 혼자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명량해전 벌어지기 하루 전날 이렇게 제장들 다 불러놓고 친절하게 브리핑합니다. 프리젠테이션. 여러분 내가 한 게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명량의 좁은 물목을 해전 장소로 택한 줄 아십니까? 병법에 일부 단경이면 족구 천부이 아니라 한 사내가 길목을 지키면 천 사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관우나 장비 같은 힘센 장수가 외나무 다리에 딱 서 있으면 적군이 100명이라 하더라도 외나무 다리를 타고 공격해 오는 놈은 한 놈이다. 절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1대 100이지만 전투가 벌어지는 외나무 다리 위는 1대 1이다. 관우나 장비는 질질 전투력이 높다.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적군이 너무 많습니다. 무찔러도 계속 올 것입니다. 나는 평소 같으면 이런 불리한 해전, 질것 같은 해전 결단하지 않지만 오늘은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명량이 뚫리면 조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진 마당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더불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시다. 필사즉생, 필생즉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냥 일개적인 아니라 여러 장수들한테 친절하게 병법의 원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 명량의 좁은 물목을 이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면 13대 133이지만 얘네들이 한꺼번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이 길목 안에서 싸우면 승산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또 한 번 박수. 이제 막 가야 돼. 이제 막 갑시다. 막 갑시다. 막 가요. 가야지. 아이 좋은 얘기 많지만 가야지. 뭐. 가야 돼. 가야 돼. 갑시다. 가요. 스톱. 이순신 그는 누구인가? 여기 이순신 좌우명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좌우명 있죠? 책상 앞에서 다 써놓죠? 이게 우리의 전통이에요. 이게 5,000년 된 전통이에요. 아세요? 이게 유학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좌우명이라는 게. 좌우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좌우명을 자세히 들다 보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좌우명은 거의 없어요. 자, 이순신의 좌우명 한번 볼게요.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의 리더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 한번 견주어가지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순신의 좌우명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장부가 여학생들이 많은 여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에 쓰이게 되면 죽기로 일할 것이고 쓰이지 못하면 들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권세 있는 곳에 아첨하여 한때의 부귀영화를 훔치는 것 같은 것은 내가 제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한마디로 출세지향이 아니라 가치지향의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가치가 뭐예요? 값어치예요.
가치 있는 인생, 값어치 있는 인생, 값어치 있는 인생. 제가 철학 선생이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내 이익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위대한 리더가 뭐라고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라와 백성과 이웃과 인류를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이 위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까닭은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사셨어요. 자, 막 가봐요. 막 가.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 원리 원칙주의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직속 상관과도 막 디리받고 말이지. 요새 검찰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스톱.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제 32살에 문과에 합격을 해서 54세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시니까 22년 동안 관직 생활하시면서 3번의 파직, 2번의 백의종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련의 관리 생활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옳은 거 옳다고, 그런 거 그러다 하면 뭐가 와요? 불이익이 와요. 지금 검찰들이 저렇게 꼼짝 못하는 이유도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지금 뭐 뭉치고 있고, 아마 그 중에 또 용기 있는 검사님들이 또 나올 거예요. 역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봐야죠. 검찰총장님부터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죽이는 길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뭐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순신이 과연 불행한 관료일까요? 실패한 관료일까요? 근데 우리는 다 핍박받고 뭐 고문받고 뭐 백의종군하고 이런 것만 기억하잖아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관료가 아니에요. 이분은 행운아예요. 성공한 관료예요. 전라 좌수사 삼도수군 통대사는 지금 해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같은 직책이에요. 이분 성공한 관료예요, 아니에요? 네? 삼도수군 통대사를 4년씩 했어요. 지금도 못해.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이 부정적이고 핍박받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순신을 기억할까요? 자, 원위치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학생이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이순신이란 해군 장교가 만약에 2016년 지금 해군 장교로 근무한다면 진급이 어디까지 됐을까? 참모총장 됐을까? 여러분들 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물어봤더니 중령 됐을 확률이 제일 높대요. 대령도 좀 일부 나와요. 완스타는 조금 나와요. 그럼 여러분 2016년 대한민국의 해군 장교로 근무했다면 중령 대령밖에 안 됐을 이순신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맨날 당파 싸움이라고 고모양 국군이 있다라고 했던 그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비록 이런 시련의 관료 생활을 있을지언정 이분이 해군 참모총장까지 진급이 됐냔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제껴보세요. 또 누르고. 자, 제가 이걸 아예 앞에 거 이순신 생태계라는 표현을 썼죠.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련의 관료 생활은 있을지언정 이분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직책을 부여받아서 자기 역량 다 발휘하신 분. 행운아예요. 그게 그냥 됐을까요? 이순신 같은 정의로운 관료,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전한 조선의 관리 생태계가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어찌 보면 2016년 대한민국의 이 관료 리더 사회보다 우리가 엉망이라고 배웠던 그 1590년대 조선의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던 리더들이 가치 지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다고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제가 볼 때는 가치의식 부재, 가치의식 결여의 위기입니다. 유능한 리더는 넘쳐나는데 유능하기도 하면서 도덕성까지를 겸비한 리더가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본은 자본이 권력이거든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경주 채부잣집처럼 사방백리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가치의식을 지닌 존경받는 부자가 왜 잘 안 보입니까? 자본주의는 내버려두면 잘못하면 악마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치지향 쪽으로 이거를 몰고 가야 돼요. 자본주의도 가치지향 자본주의가 돼야 되고요. 자유민주주의도 가치지향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이걸 그냥 가진 사람들이 자기 거 움켜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